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헤겔 정신현상학의 이해라고 하는 한자경식께서 지은 개론서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혼자서 찍는 거다 보니까 가끔씩 카메라 각도를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 각도가 달라질 때가 많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비슷한 각도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기 마련이네요. 그래서 제가 책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겔 정신현상학의 이해, 한자경식께서 지은 책이고요. 서강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얻는 직접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지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켜보았더니 벌써 구분과 매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분되어지는 점은 인식하는 지와 대상의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개는 둘 다 이것, 이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과 매개, 그것을 통해서 인식이 점점 고양되고 높아지는 것, 이것이 헤겔에게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도 꼭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48쪽 감각적 확신의 진리, 보편자, 이 부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적 확신의 의식 자체가 생각하듯 풍부하고 직접적인 인식이 아니라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빈곤한 인식이며 매개된 인식이라고 할 때 그 인식의 본질 내지 진리는 무엇인가? 이 인식의 진리를 찾기 위해 헤겔은 인식의 주관, 객관,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구분하여 논한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각적 확신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는 매우 추상적이고 빈곤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 주체와 대상, 주관과 대상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알아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이 아랫부분의 그림까지는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이 헤겔의 변증법을 이해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형편이 되시고 좀 더 계속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꼭 책을 각자 알아서 구입하셔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조금 더 첨언하고자 하자면 헤겔을 변증법적 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증법은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선 우리는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요, 변증법은 디알렉틱이잖아요. 이 디알이 영어로는 듀얼입니다. 듀얼. 그러니까 둘이에요.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변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증법적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서 자꾸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가 진행되고 진행될수록 둘 사이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풍부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합의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변증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헤겔의 생각과 맞닿아서 고정되고 한번 규정하거나 인식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식의 고양을 뜻한다. 두 사람이서 대화를 계속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체와 대상이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하면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1. 감각적 확신의 본질은 이것으로서의 대상에 있는가? 감각적 확신의 의식에서 자아와 대상은 서로를 매개하면서 감각적 확신의 양면이 되는데 그 둘 중 어느 것에 감각적 확신의 본질과 진리가 놓여 있다고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우선 자아보다는
대상을 염두에 두게 된다. 감각적 확신에서 하나는 단순한 직접적 존재 또는 본질로서 정립되는데 그것이 곧 대상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 존재하는 비본질적이고 매개된 것으로 정립되는데 그것은 곧 자아 내지 인식이다. 인식은 대상이 있어야지만 그 대상을 알게 되며 인식 자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상은 참된 것이고 본질이며 그것이 알려지든 아니든 상관없이 존재한다. 반면 인식은 대상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 문단도 지금까지 제 강의를 잘 들었던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결의 방법이 변증법적인 철학인 이상 주관과 객관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본질은 어디 쪽에 있을까요? 우선은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내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내 앞에 의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 의자가 먼저 있어야 저 의자가 파란색 의자인지 빨간색 의자인지 등받이가 있는지 팔걸이가 있는지 바퀴가 달려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무 기둥으로만 세워져 있는지 의자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과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정보를 전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이것은 파란색 의자구나 이것은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구나 이것은 바퀴가 있어서 앉아서도 쉽게 이동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자의 여러 특성을 가지고 규정해야 드디어 인식이 생기는 거니까요. 우선은 주관과 객관을 봤을 때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저 객관이 즉 내가 보고 있는 저 의자가 우리에게 인식을 주는 본질적인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감각적 확신에서 본질과 진리는 대상 자체에 놓여 있다고 간주된다. 그렇다면 대상 안에서 우리는 감각적 확신의 진리로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감각적 확신은 스스로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본질을 정말 인식하는가? 여기서 고찰되어야 할 것은 대상이 감각적 확신 자체에서 실제로 그 본질로 간주될 만한 그런 본질로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 본질로 간주되는 그 대상의 개념이 실제 감각적 확신에 등장하는 대상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해겔은 감각적 확신이 대상을 이것으로 인식한다고 여길 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이것이라는 것은 대상의 어떤 성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질들과 상관없이 또는 그런 성질들과 구분되는 지금, 여기 존재하는 사물 자체를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내 눈앞에 있는 빨갛고 달고 향기로운 사과 하나를 내가 이것이라고 지칭한다면 그때 이것은 사과의 생이나 향기나 맛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성들을 가지되 속성과는 구분되는 그 사과 자체를 뜻하는 것이다. 그럼 그 사과 자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특징이나 성질로 규정될 수 없고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개별 사물을 지칭하고자 하는 이것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 지금과 여기이다. 그렇다면 지금과 여기가 감각적 확신이 생각하는 그런 구체성과 직접성을 과연 담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지금과 여기로서 특정한 구체적 개별자를 지시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께서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해겔은 어떤 것을 규정하고 A는 B라고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칸트는 A는 B라고 한번 규정하게 되면 그것이 감성의 순수 직관 형식과 오성의 12범주를 통과하여 우리에게 명확한 인식을 준 것이라면 더 이상 규정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해겔은 변증법이라고 계속 둘이서
대화하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까요. 연구하면 연구하고 알면 알수록 사유와 인식이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은 대상 측에 있다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본질이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상 측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의자로 예를 들었는데 한재경 씨는 사과를 가지고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이 자아와 이것이라는 대상, 이렇게밖에 우리가 인식을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과야 라고 밖에 인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감각적 확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만 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 눈앞에 있거나 지금 당장 내가 만지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런 대상만을 다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사과가 있습니다. 이 사과가 있는데요. 눈앞에 있는 이 사과를 보고 이것은 사과다라고 하면 어떤 걸 가리키는 겁니까? 이 사과가 가지고 있는 맛을 가리키는 겁니까? 향기를 가리키는 겁니까? 사과의 색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사과의 영양소를 가리키는 걸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것은 사과다라고 할 때 말할 수 있는 이 사과는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인 그 사과,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사과하고는 전혀 다른 사과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눈앞에 사과가 있다고 해서 그 사과를 봤다고 해서 그 사과를 만져보고 먹어봤다고 해서 진짜 사과에 대해서 과연 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사과, 아침에 먹었던, 어제 먹었던 그 사과가 내가 지금 사과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짜로 내가 말하는 그 사과가 내 눈앞에 있는 이 구체적인 대상을 확실하게 지시하고 가리키는 것일까요? 지금은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것만으로써 그 의미와 실제를 파악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항상 지금이 아닌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며 그것 아닌 것과의 관계에서 그 아닌 것이 아닌 것으로만 지금의 의미를 유지할 뿐이다. 즉 지금은 낮일 경우 밤이 아닌 낮으로서, 밤일 경우 낮이 아닌 밤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은 부정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그만큼 매개된 것이다. 이 계속되는 지금이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매개된 것이다. 자,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지금 내가 보거나 만지거나 듣거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 지금이 그대로 고정되겠냐고요. 지금이 언제나 영원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이 낮이라고 하면 밤이 아니기에 낮이라고 하는 거고 밤이라고 하면 낮이 아니기에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어제나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을 가리키는 하루 중에서 그것도 제가 지금이라고 말을 하는 이 순간에만 지금인 거지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은 지금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이 지금은 지나가 버렸잖아요.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그 순간을 느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은 뭘까요? 우리가 흘러간 것과 또 앞으로 올 것, 그 사이에 있는 순간, 찰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흘러갈 시간, 과거도 필요하고 올 시간, 미래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과거와 미래하고 매개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직접적일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것도
매개되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이것은 사과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든 걸 사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벌써 이와 같이 생긴 과일을 숱하게 많이 본 뒤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은 사과라고 알게 된 거기 때문이에요. 이 사과를 확신하고 자신있게 말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올 시간에도 계속 이 대상은 사과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 그 사이를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우리는 그 변화라는 과정 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매개는 자신 아닌 것의 부정을 통한 매개를 뜻한다. 그것이 그것 아닌 것의 부정으로만 존재하고 그 부정으로만 의미가 알려진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만으로 존재하고 그 자체만으로 인식되는 그런 특수한 개발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지평 안에서 다시 그것과 그것 아닌 것을 구분짓는 경계를 따라서만 그것의 존재가 확보되고 그 의미가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존재를 헤겔은 보편자라고 칭한다. 부정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단순한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이것 아닌 것이면서 또 이것이거나 저것이거나에 무관심한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보편자라고 부른다. 자, 앞에서 우리는 감각적 확신 단계에서도 벌써 이미 구분과 매개를 통하여 어떤 대상을 인식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매개는 무엇인가? 헤겔이 보니 부정을 통한 매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지금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과거가 아닌 것이고요. 혹은 미래가 아닌 것입니다. 부정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남자를 그냥 정의하려면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저기 여자가 아닌 사람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 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과 부정을 통하여 매개짓는 그런 존재자, 긍정이든 부정이든 무관하게 다른 것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을 헤겔은 보편자라고 부르고 있네요. 지금은 지금 아닌 것을 통해 지금의 의미를 부여받지만 한순간이 지나면 아까의 지금 아닌 것이 지금으로 된다. 경계가 이동해 감에 따라 지금은 지금 아닌 것이 되고 지금 아닌 것이 지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 또한 여기 아닌 것인 저기와 거기 등의 매개를 거쳐서 저기와 거기의 부정으로서의 여기로서 성립하는 것이다.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 나온 것처럼 벌써 지금은 지금이 아닌 것을 통하여 자신이 지금임을 밝히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지금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긴 도대체 어디일까요? 여기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여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나 거기가 아닌 곳으로 설명해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여기 지금의 이것으로 지칭되는 것은 하나의 특수한 개별자가 아니라 이 지금이기도 하고 저 지금이기도 하며 또 둘 다 아니기도 한 것, 이 여기이기도 하고 저 여기이기도 하며 또 둘 다 아니기도 한 것, 결국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며 또 둘 다 아니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이것으로 지시되는 것은 특수한 하나로 한정되지 않은 보편자이다. 이 여기 지금의 이 사과도 그것으로 칭해질 수 있고 저 여기 지금의 저 책상도 이것으로 칭해질 수 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것으로 칭해질 수 있다. 결국 감각적 확신의 대상은 그 의식 스스로 생각하듯 그렇게 구체적인 개별 사물이 아니라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는 그런 보편자이다. 감각적 확신의 진리는 곧 보편자이다. 자, 이 문단에서 감각적 확신의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직접 지라고 해서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보고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요렇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아직 그것의 내용을 알려주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다 라고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특수하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혹은 둘 다 안 될 수도 있는 그냥 다 매개를 맺고 있는 보편자밖에 발견하지 못한다고 헤겔은 말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한 번에 그 구체적인 대상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헤겔이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대상을 보더라도 그냥 온전히 처음 그 대상을 만나는 것 아니고요. 과거의 경험이 이미 녹아들어 있고요.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은 어떤 이성에게 끌리나 어떤 이성에게 반하게 되나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반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얼굴을 여성화시키게 되면 그 여성화시킨 분이 제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분하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부부는 닮는다 라는 말이 있고 보면 내가 관심과 호감을 갖는 상대방은 나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부부가 닮는 게 아니고 원래 닮은 사람이 만나서 부부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던 감각적 확신이 어긋납니다. 정말 구체적인 지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죠? 그냥 보편적인 지였으니까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는 어떤 진리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보편자야말로 실제로 감각적 확신의 진리이다. 이와 같이 감각적 확신은 가장 구체적인 개별자의 인식처럼 여겨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확신의 진리는 오히려 가장 추상적인 보편자이다. 감각적 확신이 구체적 개별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며 엄표하는 이것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지시하는 것, 그리고 감각적 확신이 실제로 인식하는 것이 구체적 개별자가 아니라 매개된 보편자인 것이다. 보편자가 감각적 확신의 진리이며 언어는 오직 그런 보편적 진리만을 표현할 뿐이다. 감각적 확신의 본질로서의 순수 존재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과 매개가 본질적인 그런 것으로 남겨진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존재라고 사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상 또는 순수 보편자로 규정된 존재로 남겨진다. 지금 여기로서의 대상에서는 감각적 확신이 기대하는 직접성과 개체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각적 확신의 인식이 이것이나 저것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인식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특수한 이것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감각적 확신의 본질이 직접성과 특수성을 지닌 자아에 있는 것은 아닐까? 헤겔은 말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대상을 눈앞에 두고 이 대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인식을 생각하는 것을 감각적 확신의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냥 매개된 혹은 매개하는 보편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헤겔은 이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만나게 된 보편자를 순수 보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헤겔이 말하는 순수는 매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순수는 경험이 오지 않은, 경험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 경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개념을 순수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감성의 직관 형식만이 순수한 겁니다.
직관 형식은 경험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칸트에게는 그런 것이 순수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헤겔은 그런 게 아니고요. 아직 매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 보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 순수하고 또 순수할수록 그것이 진리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헤겔은 그렇지 않고요. 아직 매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보편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인식이 아니라고 혹은 이제 첫걸음 뗀 인식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의문을 하나 부여하는데요.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본질은 어디 쪽에 있다 그랬죠? 대상 쪽에 있다 그랬죠? 대상이 여러 가지 색이나 맛이나 소리나 등등등등 우리에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막상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수 보편자였잖아요. 이 순수 보편자에 대한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대상에게서 얻을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헤겔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저 대상이 아니라 이 대상이 보편자라는 것, 특수한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수한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감각적 확신의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지식은, 알문, 개념은 실은 보편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 직접적인 것과 보편적인 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대상이 주는 정보들과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유의 재료로 사용하는 이 특수한 것들을 인식하는 이 능력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그러므로 본질은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게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헤겔은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진짜 맞나? 이러고 또 물음을 던지고 또 그렇게 해서 규정된 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 묻고 또 물을 겁니다. 어디에 갈 때까지요? 절대 정신에, 절대치에 이를 때까지요. 그러니까 빨리 답을 내주고 정의하지. 정의해놓고 또 질문하고 정의해놓고 또 질문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해결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 여기서 또 부정하겠지. 어떤 규정을 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뒤집겠지. 이러면서 조금 인내를 가지고 참으면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